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밤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는 구글 방지법. 거대 플랫폼이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고율의 수수료 떼가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세계 최초라서 국제사회도 참고할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탄소 중립 기본법입니다. 앞으로 9년 안에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35% 이상 줄인다. 이런 내용인데 거칠게 계산하면 포스코 공장 3년 동안 돌리지 말아라. 이 양하고 비슷해서 철강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9월 첫날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네, 높은 백신 접종률과 함께 위드 코로나 정책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행 레저주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고민들 많으시죠?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고요. 내년 정부 예산안, 일단 정부가 내놓은 살림살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안이 있는데 국회 통과해야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고 얼개를 잡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무 보호 예수,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예탁원에 맡기고 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간이 끝나는 주식이 꽤 많다고 하네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 주게 될지 10분 경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애플의 CEO가 팀 쿡으로 바뀐 지 10년이 됐네요. 10년 동안 애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말 혁신 기업으로서의 본령을 다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경제탐사, 간밤에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참 많았던 법인데 어떤 보도가 나오고 내용은 어떤 건지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증식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현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중국에 이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자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일에 이어서 개별 기업들의 재료에 의해서 업종 차별화 속에 보합권 등락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잭슨 컨퍼런스 이후에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결과를 기다리면서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종목 차별화 장세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규제 완화 기대 속에 게임주, 그다음에 중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제약바이오 및 언택트 수혜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도 특징이었습니다. 네, 어제 중국 지표가 기대 밖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어때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안 좋았고요. 특히 이제 서비스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크게 하위한 47.5. 이거는 소비 심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을 크게 하위한 113.8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 지표의 특징은 야, 너 일자리 경고하니? 그래서 소비할래 말래. 이게 이제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그 항목들도 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풍부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구직의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일자리 격차가 지난달 44.1%포인트에서 42.8%포인트로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둔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도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잭슨 컨퍼런스 이후에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테이퍼링이 지연될 거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좋게 봤다라면 이제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이제 경기가 둔화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매물이 나오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었던 하루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주를 보면 항상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게 미 증시에서도 중국 기술주들은 상승을 하고 어제 홍콩 증시도 올랐잖아요. 이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중국
그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가 규제 강화가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들뿐만 아니라 교육, 엊그저께는 또 게임주와 관련돼서 또 규제안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변동성이 좀 컸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어제 이제 무질서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그러게요. 그 규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네. 효과가 나왔는지.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라고 하니까 이제 규제 더 이상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어제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넷이즈라는 게임주가 급등을 해버렸고요. 네. 그 교육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하루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나온 속보들을 보니까 공산당에 도전하지 말아라 대기업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일부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일부 소프트웨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는 등 보합권에서 좀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마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57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고요. 선제검사도 반드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추첨 통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릴 분 결정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 노래에서 따오신 거 맞죠? 세대가 엿보입니다. 그래요. 가을에는 편지도 하고 보통은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해서 여행도 권장하곤 했었는데 코로나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행 레저 관련 투자하신 분들은 이 주식을 계속 투자하는 게 맞는지 지금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이남수 연구위원 연결해서 여행 레저 산업 전망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통적으로 가을에 여행 레저주가 코로나가 없다라고 치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럴 경우에는 예상하시다시피 정말로 여행 호황기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여름 휴가가 굉장히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에는 호캉스가 늑캉스까지 연결되면서 거의 1년 내내 여행은 꾸준히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그리고 특히 가을에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이라 원래는 지금쯤 여행 레저주가 장이 괜찮을 시점인데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2000년 출국자 수준으로 여행자 규모가 다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행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거의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출국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300만에서 400만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고요. 2010년 초 중반까지는 그 출국자 성장률보다 그 패키지 여행사 송출객 증가율이 굉장히 우월했습니다. 이 말이즉슨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이고요. 네. 특히나 이 해외 여행이 사치제이잖아요. 네. 굉장히 큰 돈을 들여야 되는 건데, 근데 실질 GDP 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소득이 지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네. 여행 시장 회복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게 패키지 시장은 조금 더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이 있어서 생각이 조금 더 심도 깊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행사는 대부분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패키지 시장 네. 회복은 아직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내 여행사에 대한 투자 시점이 지금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네. 패키지 시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 자유 여행이라고 하죠. 패키지 시장이 개인 자유 여행의 증가율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월별 패키지 송출객 증가율이 굉장히 좋았던 시즌이 있어요. 여기 한 2010년부터 15년, 16년 정도까지 이어졌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9년 하반기부터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때 생겼던 일이 바로 한일 무역 분쟁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갔는데 그게 아마도 패키지 여행보다는 개인 자유 여행의 실적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년 하반기부터 여행사 실적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긴 하지만 여행사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단기적인 호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행사 실적은 굉장히 독특하게 마크업 구조를 갖거든요. 어떤 가격에 일정의 그 수익을 곱해서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연 수요라고 말씀을 하죠. 그 여행 이연 수요가 공급보다는 훨씬 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참았던 사람들이 간단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 이연 수요가 크게 발생을 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의 실적은 가격에다가 그 수익률을 곱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호재를 갖추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여행을 많이 갔던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동남아 시장이 거의 7, 80%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모든 시장이 동시에 회복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여행사 실적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아마도 지역별로 시장 개방에 대한 그 시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기존에 아직 여행주에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권해주시는데 저는 이미 여행과 레저에 희망을 걸고 저의 포트폴리오를 그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외 여행을 갈 때 저희가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출국자가 발생해서 가는 여행주보다는 외국인 고객을 받는 카지노 관련 산업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 산업에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네. 카지노 산업은 결국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카지노 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외국인 입국자는 251만 명으로 2019년 1,750만 명의 15%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입국을 할 때 대략적으로 외국인 입국자 대비 카지노 입장 비율은 20% 수준에서 등락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로컬 VIP라고 해요. 국내에 거주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카지노 업장에 방문한 로컬 VIP인데 요분들이 한 116만 명 정도 카지노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6%로 급증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로컬 VIP이기 때문에 뭐 산업의 확장까지로 해석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죠. 결국에 트래픽이 올라온다. 트래픽은 입장객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요 입장객이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은 저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카지노 회사들의 면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116만 명이라고 하는 로컬 VIP가 국내 외국인 카지노에 입장을 했고요. 이 숫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떨어지는 물량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 강원도에 있는 외국인 입장이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의 소비 성향 등을 동시에 한번 감안해 보면 이 VIP들은 뭐 경제나 소득 등 외부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카지노가 조금 더 회복이 될 때 빠른 회복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행 가지고 돈 버는 쪽은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카지노에서 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카지노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주식이든 조심해야 될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을 해보십시오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관련돼서는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시점 차이에 대한 회복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9년도 하반기에 우리나라 패키지 여행사의 실적을 좀 발목을 잡았었던 일본향 그 출국자 증가율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카지노 역시도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지노는 마카오에도 많이 가셨을 텐데 마카오 카지노는 군집형 카지노예요. 클러스터형 카지노라고 해서 여러 카지노가 이렇게 좀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카지노는 그렇지 않고 싱가포르처럼 거점형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거점형 카지노는 대규모 인원을 모객할 수 있는 매스보다는 전략적으로 VIP를 모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VIP는 또 중국하고 일본 VIP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지노를 투자를 하실 때도 결국에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지 요 여부를 따져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하반기에 보였었던 중국인 VIP의 재입국이 그때 발생을 하면서 큰 회복이 발생을 했고요. 월별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호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긍정적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여행 레저 관련해서도 좀 종목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큰 손이 들어오는지 지켜보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리서치 센터 이남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회복과 상생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코로나의 위기와 충격의 완전 극복입니다. 둘째,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새 정책 아젠다의 추진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한 재정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예산입니다. 우리 모두 버티고 일어서 새 희망을 향한 달리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상당히 결연하네요.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짜겠다, 이 안을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회복, 상생, 도약, 이 세 가지를 주제로 꼽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건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왔는데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 편성한다고요? 네, 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인 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씀씀이를 크게 늘리는 이 확장 재정 정책을 이어나간 건데요. 물론 내년에 국세 수입으로 정부에 들어오는 돈도 548조 원으로 올해보다 한 6% 정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또 국가 채무도 내년 말이 되면 1,068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가 이렇게 내년 예산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선택을 한 건 이 코로나 확산 이후 경기를 좀 지속적으로 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이 정부의 목표는 이렇게 씀씀이를 크게 늘려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증액됐다는 건 돈을 올해보다 더 쓰는 곳이 많아졌다는 건데 어디에 얼마나 증액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 복지, 고용 요 분야인데요.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216조 7천억입니다. 처음으로 이것도 200조 원을 넘어선 거고요. 일자리 예산에도 31조 3천억을 배정을 해서 이 올해 대비 한 1조 2천억 정도 늘었습니다. 또 요 예산을 통해서 한 공공과 민간에서 211만 명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청년 관련 예산도 3조 정도 늘어서 23조 5천억 원으로 정해졌고요. 또 정부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인데, 이와 관련한 예산이 63%로 크게 늘어서 한 11조 9천억 원을 내년에 더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정부가 돈을 더 쓴다 하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아, 내가 정부에서 혜택을 좀 받고 있구나, 이런 지원 사업들도 늘어나겠네요.
네, 일단 내년부터 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 이분들한테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상병수당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파서 일을 쉬면 하루에 4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이게 아직은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라 6개 지역, 그래서 263만 명을 대상으로 좀 제한적으로 실시가 되기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정책으로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하고 또 월 2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 이런 월세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소득에 따라서 정부가 저축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든지 또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장병을 대상으로 저축의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 장병 내일 준비적금이라는 것도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제대할 때쯤에 목돈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게 하겠다. 요거 관심 있어하는 청년들 많던데, 자, 이달에 주식시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식시장에 새롭게 주식이 꽤 많이 풀렸는데 어떤 종목에 얼마나 주식이 많이 풀려 있나요? 네, 이 주식에는 의무 보호예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못 팔도록 그냥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했을 때 거기에 투자한 기관이나 대주주는 일정 기간 동안은 시장의 주식을 못 내다 팔도록 강제를 하는 건데요. 만약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대주주가 상장하자마자 주식 팔아버리면 개인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두는 건데, 이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 기업들이 이번 달에 36개 상장사에서 2억 8,266만 주 굉장히 좀 많이 풀릴 예정입니다. 증시에 새로 풀리는 주식이 많아진다 하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네, 일단은 이 의무 보호가 풀린다고 해서 모든 물량이 당장 시장에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대주주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근데 다만 기관 투자가 같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당일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풀리는 주식 가운데서 가장 좀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 있을 만한 종목이 최근에 상장했던 크래프톤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대형주일 텐데요. 이 크래프톤은 오는 10일에 5,300억 어치 정도의 주식이 시장이 풀리게 되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18일에 14조 6,5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이 이제 새롭게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당일에는 주가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증시에서 항상 수급에 유의하라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투자자분들 주의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저는 애플을 볼 때마다 이 한입 베어문 이 사과를 못 이겨서 우리의 갤럭시가 이게 소위 자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감수성일 수도 있는데요. 애플은 항상 팬덤을 팔고 삼성은 제품을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그들을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사이에 10년이 흘렀는데 스티브 잡스 이후 팀 쿡의 10년 동안 애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항상 현장에서 이 기술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팀 쿡의 경영 10년 처음에 취임할 때 폴라티만 입는다고 스티브 잡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팀 쿡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 부호를 갖고 있는 사람 많았거든요. 어땠어요? 지난 10년 동안. 단적으로 제가 2011년 8월 24일 날 팀 쿡이 CEO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출시됐던 아이폰이 아이폰 4S라고 하고
아마드S라고 해요. 아마드카죠. 그때 가격이 한 $1,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넘었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때 아이폰을 사지 않고 그 돈으로 애플 주식을 샀다라면 아이폰을 사지 않고 주식을 샀다라면 지금 한 약 $18,000가 됩니다. 부자 됐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만 샀어도 크게 부자가 됐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가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 높은 카리스마와 정말 think different 이걸 외쳤던 네. 저 사람이 사라지는데 아이폰을 만들었던 창시자가 팀 쿡이 과연 저걸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근데 주가만 보더라도 거의 15배 정도까지 뛴 이 주가만 보더라도 기업 가치가 글로벌 1위 기업이 사실상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팀 쿡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세 잘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걸 증시가 인정했다는 얘기고 네. 10년 동안 이 CEO로서 잘 성과를 냈다 해서 주식도 받았다면서요. 네, 500 성과 그 연동 보수라고 하는 건데요. 주식을 500만 주나 받았습니다. 애플에 아까 말했던 이렇게 성장한 500만 주요. 네, 이게 하나로 얼마냐면 약 8,800억입니다. 8,800억을 네네. 인센티브로 받은 거예요. 인센티브 월급 말고 부럽다. 월급 말고 그리고 이 인센티브가 처음이 아니라 네. 계약 10년에 따른 세 네.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을 거머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요. 사실 지금 그 사과폰이나 아니면 콩나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여기다가 조금씩 얹어주셨다 그렇죠.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이 팥이 들어있지 않은 찐빵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어쨌든 팀 쿡이 CEO로 올랐던 건데 이 보란 듯이 성과를 냈단 말이죠. 이게 초창기에는 약간 위태위태하다 하더니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이제 잡스의 이런 창조적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몇 가지 제품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제품을 내놨습니다. 2015년에 애플 워치가 나왔죠. 네. 물론 애플 워치는 혁신적인 제품이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빅히트는 아니었지만 빅히트를 집은 제품이 2016년에 나옵니다. 바로 에어팟입니다. 맞아요. 에어팟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에어팟은 쓴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많이 팔렸고요. 그 콩나물이 뭐라고요? 참.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에어팟 그 콩나물 원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디자인이 나오냐 흉측해했었거든요. 근데 흉측하다. 써보면서 네. 그 소리와 그러한 그 이런 부분 들으면 에어팟 2가 나오면서 네. 그 노이즈 캔슬링 이제 많은 삼성도 다 따라하고 다 모든 기업들이 네.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이 에어팟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에어팟이 그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사의 이어폰입니다. 네.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건데 웨어러블 시장에 좀 일찍 뛰어들었다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큰 성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애플 뮤직이라는 서비스를 또 내놔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페이와 마찬가지로 애플페이도 북미나 유럽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고요. 다 이 팀 쿡이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팀 쿡이 있을 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 역시 안 알려져 있지만 애플 TV 플러스라고 해서 일종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미국에서는 조금씩은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넷플릭스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런칭시키면서 신제품에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까지 해서 팀 쿡의 성적이 대단히 좋다. 이것이 막대한 수익을 애플에 가져줬다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팀 쿡은 전형적인 관리자형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네. 관리 경영을 하는 생산 관리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품업체 A 품질 관리도 해주고 근데 이게 꼭 $100까지 해야 돼. 우리 한 $90에 맞출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일종의 쪼는 거죠. 합리적으로 쪼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비용이 절감되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똑같은 매출에서 어마어마하게 마진이 이익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 수익률을 이익률을 현금을 돈다발을 가져다 준 사람이 팀 쿡이라는 평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혁신은 없었지만 네. 꾸준히 신제품들과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근데 그것을 매우 합리적인 경영으로 사실 합리적이라는 건 되게 꽉 좋은다라는 거죠. 하청업체들이 네. 싫어하겠네요. 네, 타이트하게 하면서 근데 품질 네. 관리도 해나가면서 네. 이렇게 나가면서 기업의 이익률을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좀 탄탄하게 네. 정말 글로벌 1위 기업다운 면모로 만들었다. 사실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회사 운영이 좀 불안해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는 돌격 앞으로라는 그렇죠. 스타일이거든요. 돌격 앞으로인데 팀 쿡은 그러면 돌격한 만큼 다 다지고 가는 거죠. 이것들이 지속 가능한 100년이 넘는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네. 그 토대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하고 의외로
그 케미가 맞았다고 하는 것이 이 팀 쿡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놓치는 걸 이분이 채워줬군요. 그렇죠. 살아 있을 때도 어디 장기 출장을 가거나 해외 출장을 가면은 나 대신에 결제 받을 사람은 팀 쿡이야라고 선언하고 갔을 정도로 스티브 잡스도 본인의 스타일을 아는 거죠. 네. 나에게는 이런 관리형 스타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팀 쿡이 스티브 잡스가 열어놓은 것을 훨씬 더 깊게 다져냈다. 탄탄하게 다져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스티브 잡스는 돌격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타일이라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내쫓긴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나가서 창업을 다시 하고 결국은 돌아왔지만 자, 이쯤에서 스티브 잡스의 빈틈까지 채워줬다고 하는 팀 쿡 CEO.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대 출신이고요. 공대 출신이긴 한데 이제 MBA 같은 걸 하면서 이런 생산 관리라고 보통 생산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공정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개발자 출신은 아닙니다.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이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IBM에서 원래 12년 동안 일하면서 IBM에서도 이런 제품 관리를 했어요. 메인프레임이라는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기업형 컴퓨터가 서버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관리를 했었고 애플에 와서도 그런 부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품 관리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 사실은 실적을 보면은 대단히 많이 이것에 기반해서만 머무르지 않고 치고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주가에서도 한 12배가 뛰었고 매출도 사실은 2배 이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2배 이상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이 사람의 실적이라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라지 않을 부분이지만 중국을 개척했다는 겁니다. 중국.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중국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중국을 못 들어가는데요. 팀 쿡은 중국을 들어갑니다. 이 중국에 들어갔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우선은 폭스콘이라고 하는 사실 대만 기업이지만 중국의 아이폰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일하는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조립 라인을 중국인들이 조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명이 있고요. 거기다 또 흔히 말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삼성도 애플에서 아이폰이 팔리면 삼성도 돈을 법니다. 거기 들어간 반도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삼성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탑 100 납품 업체 중에 51개가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크게 미워할 이유가 그렇죠. 없네요. 그런데 또 하나 근데 득을 보는 것도 있죠. 전체 아이폰 매출의 18%가 또 중국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음에 중국 시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즉 애플은 팀 쿡이 경영하고 있는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물건을 공급받고 되게 뭐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욱더 이익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전체 매출의 19%를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싼 값에 만들고 그 시장에 다시 갖다 판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팀쿡이 일어났던 경영 실적이 대단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아이폰을 진화시킨 것도 팀쿡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에 아이폰 4S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9월달에 아이폰 13이 나오잖아요. 이 성능이 50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5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득하죠. 아이폰 2011년에 그때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능력과 지금 나오는 Z 폴더의 기능과 애플 뭐 곧 나올 13의 아이폰 13의 기능이라는 것은 정말 자전거하고 자동차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바일 생활이 완전히 완성된 겁니다. 이제 쇼핑할 때도 버벅거리는 일 없잖아요. 모바일 쇼핑에서부터 우리가 택시를 부르고 모든 생활을 지금 모바일로 하는 이런 모바일 라이프.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사실 스마트폰이고 이 스마트폰의 핵심 주자가 아이폰이었고 그것의 후발 주자이지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갤럭시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정말 세상을 완전히 바꾼 거였거든요. 정말 이거와 관련된 애플 이코노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만들어냈던 또는 애플 아이폰 모멘트라고도 하는데요. 네. 정말 이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모든 후발주자들이 메인스트림인 사람들이 쫓아와서 관련된 세상을 열어낸 거죠. 이런 부분에서 팀 쿡이 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실적들 이런 부분들도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앱스토어라고 지금 문제가 결정되는 작년 우리 어제 법안도 통과됐던 구글의 인앱 결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이 인앱 결제가 이슈가 되는 이유가 워낙 마진율이 높거든요. 15%에 30%를 가져가는 거니까요. 2020년 이 앱스토어에서 나왔던 관련된 매출이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애플이 가져가는 건 15%에서 30%죠. 그러니까 즉 하나의 앱 생태계가 매년 매출에 관련된 그 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경제의 매출량이 6천억 달러가 넘으면 우리나라는 60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자릿세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만들어낸 것도 팀 쿡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대단한 산업을 형성해낸 애플. 지난 10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비약적인 성장이요. 재무적으로 본다 하면은 팀 쿡하고 스티브 잡스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팀 쿡이 이깁니다. 스티브 잡스는 돈을 쓴 거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꼬라박은 거고 마진율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열정들이 강했던 거고요. 파종을 했군요. 씨를 그렇죠. 뿌렸어요. 예, 네. 사실은 아이폰 나오기 전부터 2년 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사실은 아이폰과 함께했던 스티브 잡스의 시간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팀 쿡이 2배나 긴 시간을 갖다가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기업 가치 부분에서 2011년 8월에 3,490억 달러 하던 기업 가치가 지금 8월 현재가 지금 2만 1,250억 달러. 잠깐 네. 그 수치도 정말 외우기 어려운데요.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단위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단위가 완전히 네. 달라졌다라는 부분에서도 이 팀 쿡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들, 그러니까 에어팟, 애플워치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이패드라든지 또는 M1 칩으로 가장되는 이런 컴퓨터 파워 칩의 어떤 진화들 네. 그리고 자체 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맥북이라든지 이런 것에 고성능화하면서 인기를 계속해서 매출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 아이폰을 9월에 발표한 13까지 계속해서 버전업을 한 것, 이것도 나름대로 경영을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2015년에 애플 첫 사상 한 해 매출이 판매 대수가 2억대를 넘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왔었던 건 팀 쿡의 경영 능력이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의 생산 단가를 끊임없이 낮춰가고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가치에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팀 쿡이 작년에 선언을 했죠. 2025년까지 아이폰을 만드는데 탄소 제로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현실화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탄소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마저도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즉 애플이 만들어진 즉 미국 공장이 아니라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석탄이나 석유에 의한 전기가 아니라 100% 재생에너지 필요하다라면 풍력 발전소도 만들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에도 투자하고 태양열 발전소에도 투자해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광정, 심지어는 또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 중국에서 나왔던 물건들이 전 세계 판매 시장으로 갈 때도 네. 이동할 때도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도 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여기 경제발전소에서 많이 다뤘지만 이 애플의 그 페이스북과의 싸움, 그렇죠. 이 프라이버시 부분은 네. 우리가 트래킹하는 걸 막겠다. 그래서 광고 시장이 지금 변화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팀 쿡이 말했던 것이 정말 프라이버시는 휴먼 라이트다, 인권이다. 과연 정말 그렇게 완전하게 기업이 이런 걸 지키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러한 부분에서 페이스북과 싸우는 모습들이 페이스북을 옹호하건 뭐 애플을 옹호하건 간에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러니까 페이스북이 싫어하지? 뭐 이런 느낌까지 주면서 소비자의 마음도 좀 사로잡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잡스 이후에도 팬덤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천재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규제는 모든 기업이 받아야 할 의무가 될 텐데 이걸 치고 나가면서 마치 우리가 혁신과 환경의 아이콘인 것처럼 네. 그 이미지를 가져가고 정작 애플의 아이폰도 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공격함으로써 우리는 인권을 지키는 그런 착한 IT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팀 쿡이 취임했을 때 사업을 계속 늘려가는 걸 보고 저게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사업 확장한 게 결국은 팀 쿡의 선택이 다 맞았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팀 쿡 이후에 신제품하고 신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중국 시장도 개척을 했다 말씀을 해주셨고 차별화된 개인정보 보호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미국 CEO들 보면 뭐 이게 좀 스테레오타입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잘 될 때 만약에 그룹이 정점에 서 있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장 인기 많을 때 해체하는 것처럼 이제 저는 이 멋지게 성과를 이뤘으니 하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있잖아요. 네. 제프 베조스가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존을 저렇게 거대한 제국으로 만든 다음에 깔끔하게 떠나고
그 몇 주일 돼서 우주로 날아가는 이런 쇼잉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프 베조스처럼 이제 팀 쿡도 10년 했으면 지금 스티브 잡스는 물론 재임 기간은 10년이 넘지만 쫓겨갔다 왔었고 네. 그리고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었고 그리고 아이폰을 만든 이후에는 5년도 안 했는데 팀 쿡 너무 오래 한다.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이제 좀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팀 쿡 스스로도 오래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더 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 여운을 남겨두고 있는 건 뭐냐면 팀 쿡이 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요 마무리는 보고 떠나지 않겠느냐. 근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뭐 이런 지금 부분은 있는데요. 당장 제가 보기엔 떠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2025년이나 2026년 정도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이후에 떠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본인이 심지어 10년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요. 팀 쿡이 만약에 앞으로 5년을 더 애플에 머물게 된다 하면 팀 쿡이 이제 더 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신제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 즉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항상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잡스의 유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아이폰 같은 세상을 바꿀 새로운 제품을 내놔야 되는 거, 서비스를 내놔야 하는 건 이건 애플의 숙명이다. 그래야 이게 애플다움이다. 자, 그 신제품을 내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재무적인 성장은 계속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M1 칩이라는 것도 나왔고 M2라는 칩도 나올 거라고 예고되고 있는데요. 컴퓨터 칩도 스스로 만들면서 동일한 지금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에서 컴퓨터에서 데스크탑에서 정말 타와 경쟁사하는 비교가 불가능한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들이 데스크탑 컴퓨터들이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고 아이폰 13, 14, 15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것 또한 갤럭시와의 끊임없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폴더폰을 내놨으면 애플도 언젠가는 폴더폰을 답변할 거라고 보고요. 네. 이런 혁신들이 이어가고 에어팟 2도 이제 에어팟 3로도 이어지면서 애플 워치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웨어러블 컴퓨팅 부분에서도 애플이 신제품 내놓으면서 재무적인 성장들은 또 아까 말했던 앱스토어라든지 애플 뮤직이라든지 이런 애플 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 성장을 해나갈 거라고 봐요. 근데 요거는 그냥 하던 거 잘하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자동차 저희 애플카. 네, 우리 경제발전소에서 다뤘던 네네. 애플카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과연 그래서 지금 애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2025년쯤에 애플카가 나올 거다.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도 한번 분석을 했었지만 조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앞으로 4년밖에 안 나왔는데 이 스마트폰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 만드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성 OEM 완성 조립형 OEM 업체랑 협업을 하더라도 2025년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서 그러려면 팀쿡이 10년은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근데 이제 아이글라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글래시스로. 팀쿡이 보는 큰 그림은 차가 완성될 때까지 떠날 수 없다. 그러면 최소 10년 있어야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또 500만 주 더 받고요. 그거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팀쿡이 이제 동성애라는 걸 커밍아웃한 분이기 네. 때문에 돈을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돈 욕심을 낼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뭐 인간의 돈 욕심은 한계가 파운데이션을 없으니까요.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는 아이글래스까지도 상상을 할 수 있다. 아이글래스는 네. 지금 2025년까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즉, 그러니까 애플이 글래스라고 해서 안경을 만들라기보다는 자동차 앞면 유리를 애플이 만들어서 타사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R이 가능해져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AR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정보를 땡겨가지고 유리창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은 화면의 내비게이션이 전면 유리로 네.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런 기술들은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 아이카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 아이글래스가 가장 큰 경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차이점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많은 일자를 만들고 중국에 많이 팔고 많이 벌어온다라고 하셨는데 미중 관계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속. 지정학적인 도전이 사실은 애플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도 애플에게 자꾸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받을 부품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단가도 안 맞죠. 네, 단가도 안 맞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개의 탑 서플라이어들 중에 공급자 중에 51개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베트남으로 옮겨도 이거는 애플에겐 손해인 거죠. 옮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남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트럼프 이후에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네. 있고 또
중국 정부는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도 어마어마하게 가하고 있고 이제 게임도 뭐 셧다운제로 완전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또 하나 불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애국주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갈등이 뭐 최근에 있는 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떼었던 스푸트니크 네. 그 효과가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살벌해요.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미국 정부가 도와줘서 중국 인민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애국지 강해서 애플 불매 운동이 날까봐 지금 애플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공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샌드위치인 것이 너네 왜 중국하고 자꾸 협력해 애플? 거기 너네 제품 납품하는 업체 중에 보면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그런 데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시민단체 일부 네.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주커버그 페이스북 주커버그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되게 이중적이다 애플은 프라이버시는 인권이라 그러더니 중국 정부의 법률 다 동의해주고 있지 않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중국은 되게 뜨거운 감자인 거죠 애플에게 있어서. 결국은 애플이라는 회사도 이 글로벌 기업의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얘기인데 애플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갤럭시가 반전의 기회를 노리게 될지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정치권은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뜨겁지만 정작 지난밤에 여러 가지 국민 민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컨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 같은 것들인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것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하네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안인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거 예전에요. 그 박근혜 씨가 그 여당 대표였나요? 야당 대표할 때 그때 막 피켓 들고 시위했던 한 20년 전에 논란이 됐던 법으로 기억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였었죠. 이게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교사 채용할 때 1차 필기 시험을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교육청에서 필기 시험을 본다. 예. 그럼 그동안은 시험 안 봤습니까? 그동안도 다 학교별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를 모아가지고 시험을 보기도 했죠. 예. 시험 절차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네. 필기 시험 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업 시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뒤에 두 개는 여전히 이제 학교 재단에서 해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1차 필기 시험만 지금 의무적으로 개정안에는 이제 시도교육청이 모아가지고 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임용고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원위가 기존에는 자문기구였는데 심의기구로 이제 조금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원 징계, 지금은 이제 학교장만 시도교육청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직원도 징계를 할 수 있게, 특히 이제 뭐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실장 징계도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상식에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라 이번에 법을 통해서 통과가 됐다. 이게 그럼 그동안 안 됐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당시에도 언론의 보도가 극명하게 나뉘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언론들의 보도 태도는 어떤가요?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도한 매체는 직접적으로 제가 본 적은 없고요. 대부분 이제 사학재단 입장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들. 뭐 예를 들면 좀 많이 나간 보도 중에는 기독교 계열의 사학들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렇게 교육청이 하면은 이단이 침투할 수 있다. 교사로. 무슨 뭐 이념 교사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러는데 1차 시험 필기 시험만 보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단의 침투를 막지 못한다. 종교 글쎄요. 이게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겠습니다만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본령으로 알고 있는데 필기시험 보면 왜 이단이 침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 사학비리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계속 뭐 끊이질 않죠. 소위 우리가 명문학교라고 했던 그 유서 깊은 고등학교들 이런 곳에서 사학비리 때문에 구속되는 사람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학법 이거 개정됐으니까 관련해서 논란이 끝날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인 이제부터 건가요? 이제 시작일 거고 사학이 할 수 있는 게 교사를 아예 채용 안 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교사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워버리면서 자기네들이 인사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대신 시험 없이 채용한다. 들어올 수 그러면 있으니까. 이분들은 시험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예. 건가요? 그래요. 이게 그런 이른바 꼼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 채용 불안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사립학교는 한번 입사를 하게 되면은 전근도 안 가고 쭉 근무를 그렇죠. 하시게 되는 네. 거잖아요. 요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헌법 소원을 진행한다 사립학교들이 네, 이런 얘기도 그렇게. 나오네요. 예.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인사권을 정부가 뺏어갔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만 보기 때문에 이거 100% 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도 있고요. 제가 취재한 경험으로는 이명박 정부 말기쯤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필기시험을 교사 한 명을 뽑는데 23명이 쳐가지고 22등 했는데 수업 시연하고 심층 면접에서 1등 해가지고 그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23명이 사립학교에 저는 선생님 할게요 하고 원서를 냈어요. 시험을 쳤죠. 시험을 봤는데 이분이 22등을 했어요. 네. 필기시험에서. 그럼 사실상은 면접 대상이 안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근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네. 했다고요? 아버지가 학교장이었고 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이었거든요. 설마 했는데 네. 약간 아침 드라마 보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 드라마에서 설마 우리가 남매는 아니겠지 했는데 정말 남매였다 이런 결론 같은데 사학에서 채용 비리가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왕왕 드러나는 사건을 보면 이 혀를 내두르게 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차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거는 굉장히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데요. 이미 지금 67%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가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33%까지 시험을 교육청이 주관하겠다는 네. 건데 여기에 반대해서 일부 사학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 기반의 학교인데 이단 침투가 우려된다. 이런 설득은 좀 논술에서 고등학생이 쓰는 논술에서도 이게 좋은 점수 받기는 어려운 논리 같네요.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증시 상황 알아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는 어떤가요? 일단 장 초반에 순매수를 계속 해오던 외국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을 내놔서 결국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통신이나 기계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강세를 보인 반면에 전기전자, 어제 많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전기전자라든지 의약품, 운수창고, 화학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 큰 변화 있을까요? 일단 뭐 잠시 후에 10시 45분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어제처럼 만약에 또 별로 안 좋게 나오면 경기 둔화 이슈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시 45분에 나오는 그 중국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녀와 나마스테님. You are not alone. 넌 언론도 아니야. 아니,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 마이클 잭슨 노래에서 따오신 것 같은데 설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갑자기 좀 찔렸습니다. 자, 바이오마커님, 자식 없는 우리 사장님 보면 아, 자녀가 없다고 해서 물욕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인가요? 자, 2401님 9월에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 나옵니다. 강정수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출시하면 애플 주가 오를 거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거 좀 지켜봐야겠고요. 1810님 모두의 편견을 뚫고 애플 신화를 완성했는데 8,800억 팀쿡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무려 2,000조 기업인데 잡스 최고의 선택은 팀쿡. 팀쿡 팬이신가 봐요. 그리고 5774님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다면 팀쿡이 아이폰을 만들었을 겁니다. 진짜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요거는 약간 세모.
자, 8855님, 팀쿡 멋있네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알렸다면 팀쿡은 애플을 성장시켰죠. 잡스가 반대하던 아이폰 사이즈 확대는 잘했다고 봅니다. 특히 에어팟, 콩나물 이어폰 말씀하시는 거죠? 혁신 중에 혁신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맞춰서 가방까지 나오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기업도 선전하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올게요. 발전.